안녕하세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대에 유행했던 말,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구호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 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였나요? 물론 당시 정부에서 저런 구호를 내세운 것은 한국전쟁 끝나고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자 산하 제한 정책을 폈고 구호도 그 일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딱 둘만, 둘째까지만 낳으라는 말이었겠죠?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저한테 중요한 것은 구별하지 않고거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아들, 딸 구별을 하냐며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는데 왜 저 구호로 사연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왜 제가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저 말을 달달 외우며 태교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자, 물 떠와라. 네 오빠 물이랑 동생 물도 가져와. 속 놀라지 않게 너무 차갑지 않은 거 미지근한 물로 떠오느라. 네, 아버지. 뒤꿈치 들고 살살 못 거냐? 여자애가 조신하지 못하게 걸음걸이하고는. 아니, 집에서 저런 거 하나 안 가르치고 뭐 하는 거야? 늘 이야기하는데. 죄송하다 하면 되지. 무슨 혓바닥이 그렇게 길어? 여자가 말이 많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 몰라? 잘못했습니다. 선자야, 물이 너무 차다. 다시 떠올게. 조선시대 때도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가부장제의 수호자, 가부장적인 남성의 표본 그 자체였어요. 2살 위로 장남인 오빠, 4살 아래 막내 남동생. 전 그 사이에 둘째 딸이었습니다. 성별을 내가 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딸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 있는 집이었네요. 장남인 오빠가 태어났을 때 친할머니는 동네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2년 뒤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할머니는 엄마의 배 모양을 보고 불길하다고 했다네요. 어째 우리 장손을 가졌을 때랑은 다르구나. 배 모양이 달라.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기집애 같은데. 이걸 어째야 하니?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저는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더 늦기 전에 떼는 게 낫지 않을까? 어머님, 그건 이미 많이 자랐어요. 또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나라에서도 둘만 낳으라고 난린데 기집애가 태어나면 그건 둘째로 치지도 말아야 한다. 내 말 알아들었냐, 애미야? 네, 어머님. 그리고 제가 태어났죠. 오빠가 태어났을 때와 반응이 영 딴판이었다고 해요. 저를 낳고는 미역국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했으니까요. 기집애 낳아놓고선 뭐 미역국을 먹는다고 하냐? 얼른 일어나서 살림 안 하냐? 산후조리는커녕 몸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집안일을 하며 엄마는 오빠와 저를 키웠습니다. 나라에서조차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외쳤는데 저희 할머니나 아빠한테 딸인 저는 둘로 치면 안 되는 존재였기에 하나를 더 낳아야 한다고, 꼭 아들 하나를 더 낳아야 한다고 엄마를 그렇게 닥달했다고 해요. 그런 부담 때문이었는지 애가 쉽게 들어서질 않았고 제가 태어난 지 4년이 지나서야 남동생이 태어난 거였죠. 당시 저희 엄마는 어렵게 가진 막내가 딸이면 어떡하나 밤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만약 셋째가 딸이라면 할머니와 아빠가 몰래 어디 내다 버릴 것만 같았다고,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았다고요. 하늘이 그런 불행을 막은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막내는 아들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남기신 말도 아들 손주들에 관한 것이었죠. 내가 우리 장손 그리고 귀한 막내 더 잘하는 걸 못 보고 가서 안타깝다마는.
그래도 막내가 아들이라 아들 하나 더 낳은 걸 보고 가서 참으로 다행이다. 아들들 기죽이지 말고 키워라. 왕 노릇하며 살게 떠받들고 키워야 기가 산다. 알겠지? 내 말 꼭 명심해라.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말씀 꼭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어머니. 여자, 어머니라는 존재 없이는 아들도 태어날 수 없잖아요. 이 당연한 섭리, 이치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여자는 살림 잘하고 아들만 낳으면 최고인 존재. 저희 집에서 여자란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 뭐라도 먹고 있으면 제 입에 들어가는 것은 다 아깝다며 소리치고 한탄하던 할머니가 떠났을 때 저는 조금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고 누구보다 가부장제를 수호하며 철저하게 실천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한테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저를 고아원이나 어디다가 내다버리지 않고 키울 수 있게 된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엄마였으니까요. 아들들 귀하게 키워라, 떠받들고 키우라는 할머니의 유언은 거의 집에 떠도는 망령과도 같았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말은 집안에 살아있었거든요. 아버지, 오빠, 남동생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기랑 여러 반찬을 한 상 차리면 아버지와 오빠, 남동생이 식사를 했고 엄마와 저는 식은 밥에 남은 반찬을 비벼서 대충 먹고는 했죠.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갔는데 남녀 구분 없이 같은 시간에 도시락을 먹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손자야, 도시락 꺼내놓고 왜 안 먹어? 남자애들 다 먹고 나서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지금 점심시간이잖아. 다 같이 먹어야지. 우리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너희 집에서는 어떤데?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랑 오빠 남동생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엄마랑 나랑 밥 먹는다. 반찬도 다른데? 정말? 되게 신기하다. 너희 집은 어떤데? 우리 집? 한꺼번에 다 같이 먹지. 아, 물론 숟가락은 아버지가 먼저 드신 다음에 들어야 돼. 한 상에서 같이 먹는다고? 응. 참으로 이상하다, 너희 집은. 학교에서 친구가 그리 말하기에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말을 했거든요. 엄마, 영숙이네 집에서는 한 상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왜 따로 먹어? 그건 집집마다 다른 거야. 우리 집은 원래부터 이랬다.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맨날 아버지랑 오빠가 남긴 것만 먹고. 쉿! 아버지 계실 때 그런 소리일랑 말어. 괜히 홍군형 난다. 아버지가 혼을 내면 꼭 천둥이 치는 것만 같이 무서웠거든요. 딱히 잘못한 게 없어도 혼이 나는데 괜히 매를 벌 짓은 하지 않는 게 저한테 이로운 일이었죠. 그래서 차라리 학교에 있을 때가 마음이 편했습니다. 점심 먹을 때만큼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도시락 싸주는 것은 엄마 몫이었기에 그래도 점심 도시락에는 소시지나 달걀이 있었어요. 오빠한테 2개씩 싸주었고 저한텐 1개였지만 아버지 몰래 맛있는 반찬을 담아주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저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자랐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도 그냥 꾹꾹 참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학창시절을 그리 보냈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던 큰오빠는 먼저 대학에를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엄청 자랑스러워하며 동네방네 자랑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등록금도 다 내주고 사람들한테 떡도 돌리면서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를 간다고 하니 떡 하니 반까지 얻어주었죠. 그리고 제가 고3이 되어 학력고사를 치겠다 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많이 배워서 못하냐?
써먹을 데도 없지.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면 됐다. 아버지, 저 공부 더 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의 다른 여학생들도 다 대학을 간대요. 아이 날릴 때까지 밥 먹이고 입혀 키워준 게 어디냐? 잘할 걸 바래야지. 너 대학 보낼 등록금은 없으니 그렇게 알고 정 가겠다고 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애초에 저를 대학에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나왔음 다 한 거라고요. 등록금이 없다는 아버지 말에 몰래 엄마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죠. 엄마, 우리 선생님이 나 대학교 갈 수 있대요.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 대학교에 꼭 가고 싶어요. 선자야, 아버지 말씀 못 들었니? 아버지가 등록금 한 푼 없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수로 대학에를 가니? 엄마는 아버지 심기를 거스르고 역정내는 게 두려워 대학에 가겠다는 저를 말렸어요. 학력고사도 못 보게 할 기세였는데 간신히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선지원 후시험이었어요. 시험을 치르기 전 학교 선생님과 상의해서 시험 치를 대학을 정하고 지원을 하는 건데 간신히 찾은 게 지방 국립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가는 거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도 갈 수 있는데 정말 여기를 갈 거니? 여기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에 가야 해요. 저희 집에 등록금 낼 돈이 없대요. 아, 안타깝구나. 평소 실력대로 시험을 치른다 하면 훨씬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여기가 국립대학교고 수석으로 들어가면 전액 장학금이잖아요. 이 학교 시험 칠게요, 선생님. 당시 저는 학력고사 시험을 무사히 치른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시험 날짜가 언제냐고 물으며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지 않게 잘 감시하라면서 엄마한테 엄포를 놓았었거든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 엄마에게 시험 치러 가게 해달라며 사정사정을 해서 간신히 시험을 볼 수 있었죠. 학력고사를 보는 시험장 앞에는 수험생뿐 아니라 자식들을 응원하러 온 부모님들, 엿장수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몰래 집을 나와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한 것만으로 다행이었죠. 집안 식구들 그 누구의 응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가서 시험을 쳤어요. 어떻게든 대학에 합격해서 집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시험을 평소 실력만큼 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목표로 했던 지방의 대학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낀 해방감이었죠. 합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아버지에게 아버지 돈 한 푼 안 드는 학교라고 울며불며 난리를 쳤고 나중에는 당시 고3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전화까지 해서 대학에 보내야 한다 설득까지 해서 간신히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집안일을 하던 시중 하녀가 집을 떠나게 된 것인데 화가 날 수밖에요. 엄마 입장은 조금 달랐는데 제가 떠나면 또다시 집안일은 엄마 혼자 해야 하니까 온통 남자들만 있는 집에 혼자 남겨지는 게 서글펐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바르게 하고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고 집안 망신시키는 짓이랑 일절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당장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고 와서 그 머리카락 다 밀어버릴 테다. 가서 열심히 공부만 할게요, 아버지. 선자야, 너 가고 나면은 이 집에 나 혼자 남겨지는구나. 본인 처지를 처연해하는 엄마에게도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청소, 빨래, 설거지, 온갖 일을 혼자 해야 하는 엄마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당시 그 말은 그냥 집안일 도울 일손 하나가 줄어들어 슬프다같이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단촐한 짐을 챙겨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복잡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대감과 서러움과
여러 감정이 뒤섞인 눈물. 그리고 도착해 대학교 정문을 보는데 그날의 벅차오름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정말 착실히 공부를 했어요. 방학 때가 되면 친구들은 기숙사를 떠나 본가로 가고는 했는데 저는 근처에서 알바를 하며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였는데 학교 측에 사정사정을 해서 두세 번의 방학을 그렇게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방학인데 집에는 안 오냐고 호되게 야단을 치며 당장 학교로 찾아와 끌고 오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에 가고는 했죠. 집에서도 조용히 살림을 도우며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다가 개강 때가 되어 학교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졸업을 앞둔 시기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뭔가 좀 바르게 하고 지내라는 아버지의 말이 어찌나 귓가에 울리던지 연애를 하고 100일이 지나가도록 애인의 손 한 번을 안 잡고 지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걸 인내해주고 기다려준 우리 남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졸업을 한 뒤 둘 다 서울에 직장을 얻게 되었고 저는 집에서 회사를 다니며 남편과의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즘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갑자기 잘 풀리게 되었어요. 갑자기 자동차를 고급 승용차로 바꾸고 이거저거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상황은 몰랐지만 큰 집으로 이사를 한 것만 봐도 형편이 확 달라진 거였죠. 엄마는 내심 여유로워졌으니 가정부라도 쓰면 어떨까 내심 기대를 했지만 아버지는 일절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집에 살림을 할 여자가 둘씩이나 되는데 뭐 한다고 가정부를 써? 내가 번 돈이지 네가 번 돈이야? 넓은 집에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집이 넓어졌으니 더욱 부지런히 움직여. 내가 집에 먼지 하나 있는 꼴 못 보는 거 알지? 가정부 같은 소리 하네. 아주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줬더니만 정신이 나갔구만. 집이 넓어져서 좋아하는 건 아버지와 오빠, 남동생 뿐이었어요. 넓어진 집을 관리하고 가꾸는 것은 다 엄마와 저의 몫이었습니다.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남자들이야 좋았겠죠. 빨랫감이며 물건을 아무데나 휙휙 던져둬도 치우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늘 저희 집은 그랬습니다. 사정 모르는 남들이야 좋은 집 이사 갔다고 부러워하지. 좋기는 뭐가 좋아. 이 넓은 집 청소하고 살림하다 보면 금방 하루가 지나가고 허리만 아프지. 하루 몇 시간만이라도 살림 도와주는 사람 쓰자고 하면 안 돼? 네 아버지 하는 말 못 들었어? 한마디 더 꺼냈다가는 그냥 좁은 집구석으로 다시 옮긴다고 할 판이다. 네 아버지 성격 같아서는 그러고도 남지. 아휴, 내 팔자야. 그렇게 형편이 나아지고 나서 가장 먼저 결혼을 한 것은 오빠였습니다. 세연이 되는 사람은 미인이었는데 얼굴값을 하는 건지 바라는 게 엄청 많더군요. 대놓고 어디 아파트가 좋겠다. 차는 뭘 탔으면 좋겠다. 오빠한테 따박따박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장남 최고, 아들아들하는 집이었는데 아버지는 정말 오빠 결혼할 때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집이랑 차를 다 사줬어요. 내가 딱 목표로 한 것이 우리 아들 장가갈 때 섭섭지 않게 돈 크게 해주는 거였는데 아주 마음이 뿌듯하다. 감사해요 아버지. 미연이가 시댁 너무 잘 만났다고 자긴 복 받았대요. 미스 코리아만치 예쁜 며느리한테 못해줄 것이 뭐가 있냐. 그저 너희들끼리 잘 살고 떡두꺼비 같은 손자 녀석만 보면 나는 또 바라는 게 없다. 아버지가 큰오빠한테 해주는 걸 옆에서 본 남동생도 1년 뒤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남동생은 대학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못했으니까요. 20살이 되고서도 탱자탱자 놀다가 겨우 군대만 다녀왔는데 군대 다녀온 뒤 아버지가 지인 회사에 말을 해서 거기 꽂아주었고 그렇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꼭 순서대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누나인데 저한테 묻지도 않고 바로 형이 갔으니 자기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은 같은 회사에서 만난 여자랑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올케는 얼굴은 곱고 여성스러웠으나 약간은 백치미가 있는 것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며느리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막내 아들이 참 여자 보는 눈이 높더구나. 마음씨 고운 게 최고지. 네 말이라면 떠받들고 살 것처럼 애실애실 웃는 게 딱 네 짝이다. 그리고 남동생이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오빠가 얻은 집과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물론 자동차도 새로 해주고요. 오빠와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다 나가서 지내니 집이 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집을 어지르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인간 2명이 따로 사니 훨씬 편했어요. 오빠와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저도 슬슬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때 만난 남자친구를 그때까지 만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래 만났지만 저를 아껴주고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 비하면 형편이 많이 나아졌고 오빠와 남동생 결혼할 때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 것을 본 터라 저도 내심 몰래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아버지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 아버지의 첫마디는 딱 이거였습니다. 그래. 뭐하는 녀석이냐? 집은 얻을 수 있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사내 녀석이란 놈이 배포도 없이 그냥 일개미처럼 일하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는 거에 만족하는 모양이구나. 아이 그것도 다 네 팔자니 어쩔 수 없겠다마는. 결혼할 돈은 있냐? 회사 다니며 그동안 모은 게 있어요. 아버지, 저는 오빠나 선우처럼 큰 집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걸 왜 나한테 말을 하냐? 남자가 집을 하는 건데 좋은 집 하나 못 얻는 네 서방된다는 그놈. 능력 없는 그놈 탓이지. 그래도 선자 시집 가는데 선우나 선우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뭐 그냥 보통 여자들 해가는 만큼 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선자 너 구질구질하면서도 아껴 모으잖아. 네 재주라는 게 그거 하나인데 젊을 때 고생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다. 제가 무슨 기대를 했던 걸까요? 결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때 반찬이며 옷 입는 거, 학용품, 물건 다 오빠와 남동생한테만 해주고 평생 양보만 하며 살았는데 대학 등록금도 안 내준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래도 형편이 나아졌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오빠나 남동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 고생하지 말고 살라며 집 얻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 작은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딱 2천만 원. 제가 모아두었던 돈 제외하고 아버지가 보태준 돈이 딱 그거였습니다. 애당초 저희 남편은 부모님한테 크게 기대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댁도 뭘 크게 해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모은 돈, 저희 집에서 보태준 2천을 가지고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대출을 끼워서요. 둘이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오빠나 남동생 생각하면 은행 대출 하나도 안 끼고 집을 가지고 시작한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야말로 딸로 태어난 게 죄였습니다. 형편이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고 또 성실했기 때문에 나름 살림을 꾸리며 잘 살았어요.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기댈 곳은 친정분이라는데 저는 오히려 시댁이 좋았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저를 참 아껴주셨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무시하니 세연이나 올케도 은근히 저를 얕보는 게 느껴졌어요. 아가씨는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네요. 뭐가요? 뭐랄까... 아니, 그렇잖아요. 아들만 둘 있는 집에 딸 하나인데 보통 딸 바보라고 아버지가 딸을 예뻐하고 귀여워하지 않나? 아니, 아가씨 뭘 잘못해서 그렇게 아버님한테 밉보인 거예요?
완전 천방지축이었나 보다. 아니면 뭐 크게 사고라도 쳤어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편하게 말해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 저 엄마 도와서 평생 집안 살림 도우며 얌전히 지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아들 하는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정말요? 되게 신기하다. 나도 오빠가 있는데 우리 집은 오빠보다 나를 더 아끼거든요. 아가씨 생각하면 좀 짠하다. 언니, 임신하셨는데 마음을 굳게 가지셔야죠. 뱃속의 아기가 다 들어요. 아가씨,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가씨 안쓰럽고 짠해서 한 말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언니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밉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나, 알겠어요. 아가씨 잘났어요. 됐어요? 정말, 잘 지내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너무하네. 시어머니보다 시누이 시집살이가 더 힘들다더니, 정말. 아가씨랑 계속 말하면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아가씨야말로 마음을 굳게 써요. 혹시 알아요? 나중에 아버님이 늦게라도 아가씨 생각해 줄지? 저는요, 언니, 그런 거 기대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우 같은 새언니는 말로는 저를 안쓰럽다 짠하다 했지만 은근히 집에서 천덕꾸러기인 것 같은 제 모습을 고소해하는 것 같았어요. 또 그런 대화를 하고서 오빠한테 따박따박 다 일러바치는 건지 오빠가 항상 뒷북치며 난리를 쳤고요. 우리 남편이야 좋게 좋게 지내자 하는 주의인데 오죽하면 남편도 못 참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형님, 이 사람이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닐 텐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럼 내 집사람이 말을 지어냈다는 거야? 매부야말로 너무하네. 그래도 우리가 손윗사람인데 그렇게 애처가여가지고 선자 너는 좋겠다? 앞뒤 안 따지고 네 편 들어주는 박서방 있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한테도 창피할 지경이었어요. 하루는 서러움에 복받쳐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며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산 내가 바보 같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집이 그러다 보니 엄마나 나나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말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어. 어릴 때 친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더했고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는지 왜 나는 딸로 태어났는지 어릴 때부터 수없이 하던 생각이 그거야.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옛날 분이시라 그러려니 이해를 하려 해도 장인어른이 너무 심하셨지. 우리 여보 고생이 많았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예쁜 며느리잖아. 엄마는 딸이 생긴 것 같다며 좋아하시는데 또 그렇게 하면 당신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버님 어머님이 아껴주시는 거야 알지. 정말 당신이랑 결혼하고 이렇게 둘이 사니 너무 좋아. 난 결혼하고 나서가 제일 행복해.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 편이야. 속상한 거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해. 알겠지? 그 무렵 새언니가 아들을 낳았고 아버지는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손자한테 하늘의 별도 따줄 수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요. 아들 낳은 장한 며느리가 예쁜 건 당연하고 새언니 산후조리에 좋다는 거 다 해주고 언니 몸 풀고 나자 백화점에 데려가서 비싼 가방도 사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케가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당연히 올케 언니 때만큼 해주질 않았죠. 산후조리 받는 비용이야 보태줬지만 수고했다. 그 말이 끝이었거든요. 그 산후조리 비용도 남동생이 왜 자기 부인한테는 안 해주냐고 아버지한테 난리를 쳐서 해준 거예요. 아니, 딸 낳은 게 무슨 죄인가요? 모든 문제는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구별하고 차이를 두니 경쟁심에 사람 마음 서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올케가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형님, 아버님 이러실 수 있어요? 큰 동서 형님 아들 낳았을 때 비싼 가방 사주셨잖아요. 큰형님이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진짜 아들 못 낳은 사람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요? 우리 친정에서 알면 난리일 건데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형님, 진짜 너무 서러워요. 두고 보세요. 저 둘째는 꼭 아들 낳을 거예요. 정말 아버님 너무하세요. 올케가 그런 마음이면 태어난 아기 서운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무슨 죄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다 느껴. 내 새끼 내가 예뻐해야지. 안 그래? 우리 딸이요? 예쁘죠. 당연히 예뻐요. 근데 아버님한테는 똑같은 손주가 아닌가 보네요. 똑같이 10달 품어 똑같이 힘들게 낳았는데. 위로가 안 되겠지만 우리 아빠가 올케한테만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나는 친딸인데도 이러는데. 형님 인생도 참 기구하다. 진짜 오기가 생기네요. 부지런히 노력해서 아들 낳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알아내서 아들 낳을 거예요. 두고 보라고 하세요. 아니, 애기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둘째 얘기야. 몸조리 잘하고. 네, 형님. 정말 큰형님이랑 사이가 좋았는데 이러고 나니까 괜히 연락 오는 것도 싫은 거 있죠. 딸 낳냐고 축하한다는데 그것도 다 가식 같아요. 올케는 차마 저희 아버지 엄마한테는 말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끼친 피해는 우리 식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똑똑히 알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남편과 저는 성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어차피 얘는 김씨 집안 아들도 아니라고요. 남편 성을 따르니 아들이어도 박씨 집안 아들이다 이거였죠. 정말 사람은 변하질 않고 저 역시 이제 아버지의 그런 말 정도는 가볍게 넘길 정도로 내공이 쌓였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걸 보면서 알 기대라는 걸 접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 손자 하던 우리 아버지. 손자가 자라서 최고 좋은 대학교 가는 거 보는 게 꿈이라던 우리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0세까지 오래오래 장수할 거라고 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평소에 건강검진 꼬박꼬박 챙기며 지병 하나 없어서 오래 살 거라 후원장담을 했던 터라 재산이며 뒷일은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채 떠나셨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득달같이 엄마한테 달려가 아버지가 뭘 남겼는지부터 묻는 오빠와 남동생을 보며 정말 한숨이 나오더군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받은 것만 해도 이미 넘치게 풍족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아버지 하녀처럼 억압당하며 살던 엄마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언장이며 아무것도 없다며 엄마가 살아계시니 재산관리는 엄마 본인이 하신다고요. 큰오빠와 남동생은 아쉬운 입맛을 다셨지만 아버지 재산이 엄마 재산이고 언젠가 엄마가 가시게 되면 그 재산은 어차피 다 당연히 본인들 몫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니 그때부터 엄마를 자주 찾아뵈며 뭘 하는데 도와달라, 이거 하는데 보태달라, 야금야금 돈을 타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딸을 낳았고 반드시 아들을 낳겠다고 다짐했던 올케도 둘째를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다만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이었기 때문에 먼저보다 덜 서러워하더라고요. 저는 아들, 딸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며 돌보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라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두 아이를 동등하게 키우려 노력했어요. 정말 마음이라는 걸 반으로 쪼갤 수 있다면 딱 반으로 쪼개서 하나씩 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또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우리 큰오빠나 남동생처럼 자랄까 싶어 예절 가정교육은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무렵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자야, 엄마가 병원에를 다녀왔는데. 병원? 엄마, 어디 아파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이었는데.
그래, 평생 몸이 부서져라 살림만 하고 네 아버지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내 몸이 멀쩡할 리가 없지. 엄마, 뭔데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데? 검진 결과가 안 좋았고 저는 자세한 내용을 들은 뒤에 엄마를 바로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느라 하루 종일 엄마 옆에서 간호를 할 수 없어서 오전에는 간병인을 썼어요. 애들 하교한 뒤에 병원에 가서 엄마의 곁을 지켰어요. 물론 평생 아버지 눈치 보느라 아버지 뜻에 따라 똑같이 아들아들하며 산 엄마지만 제가 딸이라 그런지 엄마 고생한 거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엄마 간병을 하겠다고 하니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죠. 퇴근하고 애들을 봐줬고 그 덕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병을 발견한 뒤 치료를 곧장 시작했고 분명 나아지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렇게 뭐 도와달라 뭐 해달라 엄마 집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큰오빠나 남동생은 얼굴 보기가 힘들더군요. 엄마 병원에 몇 번 오지를 않았어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죠. 아픈 엄마 곁을 지키는 건 간병인 그리고 저였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경과가 좋아 퇴원을 생각하고 있을 때쯤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 예쁨 받는 딸이었는데 네 아버지 만나고서는 평생을 종처럼 살았다 내가. 그래, 우리 엄마 고생 많았지. 엄마가 말은 안 했지만 평생 억압받으며 산 것에 한이 맺혔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드리고는 했는데 회진원 의사선생님을 못 알아보더군요. 의사선생님의 가운을 붙잡고 생긋생긋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 예쁘지요? 아버지 딸 미숙이가 제일 예쁘지요? 아버지는 나 시집 보내기 아까워서 평생 끼고 살 거라고 했는데 아버지 왜 나 시집을 보냈어요? 그 남자한테 시집 간다고 한 내 잘못이에요? 아버지 나 그냥 아버지 딸 할래. 아버지 나 아버지한테 갈래. 의사 선생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엄마를 보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프고 나서 종종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잊어버리고 또 했을 때 그냥 연세가 들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그 광경을 목격하고 보니 치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의 이야기에 검사를 받았고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치매 전문 요양병원으로 엄마를 모셨어요. 그리고 오빠와 남동생한테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뭐? 엄마가 치매라고? 어느 정도인데? 막 우리 못 알아보고 그런 거 아니지? 그게 궁금하면 와서 엄마 좀 봐.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모셨으니까. 아니 그 전에 치료받아서 건강도 좋아졌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갑자기. 엄마가 아플 때 잘 찾아오지도 않던 오빠와 남동생 그리고 올케 언니, 올케는 그때서야 병원에 드나들며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엄마가 오락고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과일이며 꽃을 사와 어머님 하며 온갖 알랑방구를 끼는 모습이 좋게만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분명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슬픈 것은 아들 며느리들을 자주 보니 그 와중에 엄마가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하게 웃은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번갈아가며 엄마 병실을 지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점점 기억도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버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식들을 자주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어느 날 둘째 아이 학부모 모임으로 자리를 비웠는데 병원에 있던 올케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유언장을 남기다가 쓰러져 위독하다는 거였어요. 모임에서 바로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실 앞에 서 있는데 안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형님, 꼭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남동생의 아내 작은 올케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둘의 비밀 대화를 듣는 순간 내 인생 대박이 났습니다. 친정엄마가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니 저한테 하는 말이더라고요. 선자야, 내가 너 평생 힘들게 살았던 거 다 안다. 네 오빠랑 남동생한테 말 안 하고 있던 게 있어. 너한테 물려줄 거. 내가 숨겨놓은 거 있어. 엄마가 미안해. 나는 여기 있는데 엄마가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지? 어리둥절한 순간 새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나한테 줄 게 뭔데? 내가 오빠랑 선우한테는 비밀로 할게. 나한테만 말해봐. 엄마, 숨겨놓은 게 뭐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언니가 딸인 저인 척하면서 엄마가 숨겨둔 게 뭔지 들으려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막내 올케는 그걸 말리는 것 같았어요. 큰형님, 아까부터 왜 형님인 척을 하세요? 지금 어머님이 형님인 줄 알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쉿, 아무것도 모르면 조용히 있어. 엄마, 나 엄마 딸 선자야. 다시 말해봐. 뭐라고? 비밀이 있다면서.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병실 문을 팍 열어 제꼈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새언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지금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오락가락 하시는 분한테 당장 안 나가요? 새언니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멀쩡히 여기 있는데 지금 왜 나인 척 연기하냐고요? 그동안 조근조근 말도 않던 제가 언성을 높이며 버럭 화를 내자 새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어이없는 행동을 말리던 올케도 깜짝 놀라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아주 욕심만 그득그득해서는. 당장 안 나가요? 저는 새언니와 올케를 병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다가가 가만히 엄마 손을 붙잡았죠. 엄마는 제 얼굴을 보고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웅얼거리다 다시 잠에 들고 말았어요. 안색이 좋지 않았고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때부터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병실에서 쫓겨난 새언니와 올케가 오빠랑 남동생한테 엄마가 저한테 한 말을 전했고 오빠와 남동생은 득달같이 달려와 따져묻더군요. 뭐? 엄마가 우리 모르게 숨긴 게 있어? 너한테 물려줄 게 있다고? 아, 너 왜 병실에서 너희 새언니를 쫓아내고 그래? 아니, 당신은 바보야? 얘가 나가란다고 나가서 자리를 비켜주게? 어머, 난 아가씨 진짜 그런 모습 처음 봐. 그게 본성인가 봐. 성질이 그런 것을 여태 어떻게 참고 살았대? 아주 어떻게 할 것처럼 노려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잖아. 안 그래? 동서도 봤지? 근데 여보, 내가 나가고 나서 문짝에 귀를 바싹 붙이고 들었는데 어머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시 잠드셨어. 아가씨도 아무것도 못 들었어. 못 들었는데 어머님한테 우리 모르는 비밀이 있었네? 아가씨,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된 이상 비밀 아닌 거 알죠? 그 다음부터 오빠는 회사 휴가까지 내고 올케들도 아주 작정을 하고 병실을 24시간 지키며 엄마의 말을 들으려 부단히 애를 쓰더군요. 하지만 잠들었던 엄마는 다음날 혼수 상태가 되었고 결국 깨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가셔서 또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가서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평생 자기가 자신인 걸 인지하게 하는 건 기억뿐인데 그런 기억이 흩어져 내가 누구인지 잊은 채 가는 치매라는 병은 너무나 잔인한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 한 변호사가 왔습니다. 엄마 생전에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는 거예요. 큰오빠는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1년 가까이 치매 걸린 엄마를 지키면서 모셨는데 가시기 전에 유언 남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 받아 적으려고 녹음하려고 했는데 뭔 작성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좀 그렇고 장례 다 마치고 다 같이 한번 모이시죠. 치매 증상 전 훨씬 전에 작성하셨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또 정신이 온전하실 때 남긴 것이니 효력도 있고요. 장례식 후 우리는 다 같이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큰오빠는 난동을 피웠고 남동생은 거의 실신을 낼 지경이었어요. 다름이 아닌 엄마가 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구와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보육원 곳곳에 나눠서 기부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걸 뒤집는다며 오빠는 변호사를 쓰겠다 난리를 쳤지만 엄마가 정신이 멀쩡할 때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한테는 약간의 현금만 남겼죠. 형, 내가 이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진작 해결해야 된다고 했잖아. 어차피 아버지 재산이 엄마 재산이고 엄마 재산이 다 우리 재산이라며. 엄마한테 잘 보이는 게 좋은 방법이라더니 이게 뭐야? 나라고 이럴 줄 알았냐? 언제부터 그렇게 기부천사였다고. 갑자기 떠나기 전에 기부 같은 걸 할 줄 알았냐고. 아이씨.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 계셨음. 절대 이런 일은 없는 건데. 그리고 곧장 변호사에게 엄마가 떠나기 전 저한테 남겨둔 게 있다고 오빠랑 남동생한테 말 안 하고 숨긴 게 있다며 그 존재를 물었지만 변호사는 그런 게 없다고 했죠.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는 뭘 바란 게 없었고 그 재산이 오빠나 남동생, 올케들한테 가느니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캐물었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자 모두가 그저 치매 걸린 노인 헛소리였다 여기더군요. 형, 엄마가 정신이 나가서 기부를 했지만 우리를 제쳐두고 누나한테만 뭘 남겼을 리가 없어. 안 그래? 어렸을 때부터 형이랑 나 아들이 최고다 하는 아버지랑 평생 사셨고 또 엄마도 우리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치매 걸린 노인 헛소리였던 거지. 아버지도 그랬지만 엄마도 너랑 나 그리고 손자를 다르게 키웠는데 엄마가 그랬을 리가 없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산 관리할 때도 우리가 해달라는 거 해주고 도와줬잖아. 그때도 손자한테 준 게 없는데 우리 몰래 뭘 했겠어. 어쩌면 한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요? 이제껏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은 없고 오로지 더 하나라도 가질 욕심만 그득그득한 남자 형제들을 보며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고서 엄마가 남긴 현금을 두고 나누는데 그냥 자식들한테 골고루 준다고 했지 정확한 액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놓고도 또 오빠랑 남동생 올케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형, 이럴 때만 장남 타령하기야? 뭐? 이 녀석이 너 오냐오냐니까 형한테 어디서 말대꾸야? 맞아요. 이이가 장남이고 아버님 계셨으면 분명 이이한테 제일 많이 주셨을 거예요. 형수님, 너무하시네요. 엄마 편찮으실 때 형수님보다 저희 집사람이 더 자주 엄마 찾아뵈었는데요. 어머 서방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서운하네요. 자기들끼리 다투는데 그 와중에 저나 제 남편은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가 금액 합의를 봤는데 저한테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다 못한 올케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작은 형님이 어머님 감정 제일 많이 했는데 딸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게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형님이 제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셨고. 당신은 눈치 없이 끼어들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올케는 남동생의 눈치를 보다 푹 고개를 숙이더군요. 됐어요. 난 얼마인지 상관없고 내가 엄마 병간호한 건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니까. 오빠나 선호 너는 그동안 챙긴 것도 많은데 아무리 받아먹어도 배가 고픈가 보구나? 돈이라는 게 참 무섭지. 이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또 아들이라고 평생 우쭈쭈했던 아버지도 한심하고 엄마도 불쌍해. 뭐? 너 말 다 했어?
팩트를 말한 제 말에 분을 참지 못한 오빠가 손을 올린 순간 남편이 그 손을 막아서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을 하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이 틀린 말 했어요? 그만 좀 하시죠. 그렇게 얼마 안 되는 현금, 콩 한 쪽씩 나누듯 나누고 끝났고 더 이상 오빠네 남동생네와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엄마 유언장을 관리했던 변호사에게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조용히 사무실에서 따로 만나자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갔는데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이미숙님께서 김선자 따님에게 남기신 게 있습니다. 건물이에요. 건물이요? 알고 보니 엄마는 몸이 아플 때부터 다 준비하고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정신이 온전하실 때였죠. 엄마는 제 명의로 한 건물, 증여세까지 미리 다 내고 건물을 남긴 거였습니다. 오빠나 남동생 모르게 하려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세금은 변호사한테 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병실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 평생 힘들게 산 거 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이 진심이었던 거였어요. 늘 아버지 눈치 보느라 저를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앞에서는 나서질 못했던 엄마. 그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저를 생각해 남겨주신 거였죠. 큰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꼬마 빌딩이었어요. 이미 증여세까지 다 낸 건물을 물려받았고 저는 1층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늘 한적하고 분위기 있는 카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현금 재산 딱 나누고 연락 없던 오빠 남동생 올케들한테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알린 적이 없는데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를 간 게 맞냐면서요. 저는 고민 없이 답도 안 하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저는 그 옛날부터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주고 힘이 되어준 남편, 그리고 아들, 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흩어놓고 망쳐놓은 것은 가부장제의 신봉자인 아버지예요. 저희 부부는 절대 그런 부모가 되지 않겠다 다짐하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또 올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